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불이 붙은 논쟁 한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상호라는 이름, 그리고 유시민. 두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최근 이상호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른바 파묘라는 표현까지 쓰며 과거 발언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닙니다. 긴 맥락을 분석한 것도 아닙니다. 단 몇 초짜리 쇼츠 영상, 그 짧은 조각만을 기반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삭제되고 상황은 생략됩니다.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문장, 그리고 그 위에 더 씌워진 단정적인 해석뿐입니다. 유시민은 반명이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자주 틀린다. 이런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자의 방식인가?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위치, 그 무게를 생각하면 이 방식은 너무 가볍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쇼츠의 알고리즘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파묘하는 순간 자신 역시 파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상호의 과거, 그가 남긴 흔적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시작은 한 강연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전남대 강연. 그 속에서 언급된 황우석 사태와 PD 수첩 논란.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시민은 황우석을 맹목적으로 옹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취재 방식과 언론 윤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PD 수첩 역시 이후 일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본인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호의 주장에서는 이 중요한 맥락이 사라집니다. 사과는 없었던 것처럼, 맥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가 재구성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편집, 선택적인 기억, 그리고 특정 방향의 결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릅니다. 특정 인물을 악마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습니다. 이상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정직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건, 김광석 가수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그 오래된 의혹의 이야기. 2017년 이상호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며 하나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타살 가능성, 그리고 특정 인물, 서예순 씨를 향한 의혹은 단순한 질문을 넘어 거의 확신에 가까운 표현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유력한 용의자, 타살 가능성, 심지어 100%라는 표현까지. 이건 의혹 제기를 넘어서 사실 단정에 가까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은 움직입니다. 언론, SNS, 방송, 모든 채널이 연결되며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순식간에 의심의 대상에서 확정된 가해자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2017년 11월 경찰 재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결론. 오히려 의료적 원인이 확인됩니다. 급성 폐렴 악화, 희귀 질환 가능성, 그리고 응급조치 정황. 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즉 핵심 의혹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서예순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민사재판, 1심 판결. 이상호 측에 5천만 원 배상. 항소심에서는 1억 원으로 증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이자는 별도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 수준. 이건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무죄는 곧 정당함이 아닙니다. 형사적 고의 입증 부족일 뿐 표현의 문제나 방식까지 정당화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표현의 과도함이 지적됩니다. 단정적인 언어, 공격적 확산, 이 모든 요소가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상호는 사과했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유지하며 추가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의혹 제기와 사실 단정의 경계.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언론은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일한 방식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잘린 맥락, 단정적인 결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흐름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갖는 더 큰 의미와 구조적 위험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충돌로 보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한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사람들은 점점 더 짧은 것을 봅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자극, 맥락보다 한 문장. 이 환경이 무엇을 만들까요? 바로 편집된 현실입니다. 쇼츠 영상 하나, 짧게 잘린 발언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습니다. 이상호의 방식이 위험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재보다 편집, 맥락보다 결론. 이 순서가 뒤집힌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짧고 강한 메시지는 빠르게 퍼지고 깊이 없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신뢰의 붕괴. 언론은 원래 사실과 맥락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언론이 프레임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이 왜곡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증폭. 김광석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혹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거의 범인처럼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 사회적 낙인.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 왜곡의 비용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유시민을 향한 공격, 그 구조는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맥락을 제거하고 단편을 확대하고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조회수, 클릭 확산, 숫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경제적 구조와 연결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더 반복됩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미디어가 결합되는 순간 이 구조는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걸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법일까요? 정치일까요? 아니면 대중일까요?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맥락을 보려고 할 때 이 구조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극만 소비할 때 이 구조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짧고 강한 결론인가? 아니면 느리지만 깊은 이해인가? 이 선택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정치적 함의가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보 위에 서 있습니다. 정보가 왜곡되면 선택도 왜곡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국가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상우라는 인물,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질문. 그는 기자인가? 아니면 프레임 생산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과 충격적인 반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짧은 자극, 빠른 확산, 단정적 인식, 되돌릴 수 없는 낙인. 이건 한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한 개인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곡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왜곡의 방식도 정교해집니다. 이상우의 사례는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사실을 단정하는 것,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언론은 힘을 잃고 신뢰는 붕괴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결국 감정입니다. 분노, 불신, 혐오. 이 감정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이성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위치, 그 상징성은 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맥락을 무시한 채 단정적 프레임을 반복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의 퇴출을 주장합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 의혹 제기의 권리. 이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책임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위치일수록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이 기준 없이 자유만 강조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평범한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김광석 사건에서 그랬듯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언론을 원하는가? 빠르고 자극적인 언론인가? 아니면 느리지만 정확한 언론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곧 사회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의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시민을 향한 공격, 이상우의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립니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